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입니다. 네. 갑자기 온라인을 하게 돼서 아마 그 진도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꼬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세계 명화의 비밀과 가짜 뉴스 이 두 지문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반은 세계 명화의 비밀 모나리자 편을 나간 반도 있고 또 가짜 뉴스를 나간 반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학습하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그 매체 단원인데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전자책이랍시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책장, 책갈피, 검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다 모를 거 없죠, 그렇죠? 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패드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차례하고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네요. 그 중에 2번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번 내용이 교과서에 담긴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 볼까요? 215쪽 보겠습니다. 자, 모나리자의 제작 과정과 방법. 모나리자는 아시아에서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비하면 밀로의 비너스나 시스티나 성당도 그냥 그 지역에서만 유명한 작품일 뿐이다. 모나리자 우편 엽서는 관광지의 사진을 담은 우편 엽서만큼이나 많이 팔리고 있으며 전 세계 미해결 살인사건을 쫓는 탐정들만큼이나 많은 연구자가 이 작품의 수수께끼를 푸는 일에 매달렸다. 여러분 아마 모나리자라고 검색창에 입력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기를 권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나리자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항상 한 가지 역설에 부딪히게 된다. 그 역설이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 작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작품에 대해 쏟아졌던 과장된 말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증이 가능한 작품의 인체 묘사나 기술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 되게 긍정적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작품의 인체 묘사나 기술적인 면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혹은 뒤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과장된 말들 이런 데 속지 않을 그런 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모나리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 그림은 패널의 유화로 그려졌다 해놓고 패널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비문학은 뭐 일단 거의 대부분이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패널은 뭐냐?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이 선호했던 백색 포플러 나무로 제작된 것인데 크기는 요즘 사용되는 척도로 말하면 77 곱하기 53cm이다. 실제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은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서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옛날 기록을 보면 원래 인물 양쪽으로 고전적인 기둥이 서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작품의 양쪽에 기둥이 서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17세기 초에 어떤 생각 없는 기술자가 액자를 만들면서 작품 양쪽 몇 인치를 잘라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줄까지 쳐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짐작이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옛날 기록에는 양쪽에 기둥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갖다 놨네요. 그렇죠? 이게 또 전자책이 좋은 점이죠. 여기 보니까 양쪽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모나리자도 원래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빨간 줄은 짐작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빈치의 회화론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 패널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요 그림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정말 운이 좋아서 루브르 박물관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소개하는 글에 밀로의 비너스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이죠. 모나리자한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밀로의 비너스 한번 볼까요? 루브르에 있습니다. 자, 이게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뒤에 사람들 선생님 일부러 찍었는데 사람들보다 좀 더 큰 크기죠. 그렇죠? 유명한 팔이 잘린 비너스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상반신을 좀 확대해서 찍어봤어요. 요런 유명한 그림이죠. 그쵸? 자, 근데 아까 그 모나리자 그림 크기를 얘기하면서 뭐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루브르에 있는 그림들 보면 그림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전에 요거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승리의 여신 니케 상이네요. 그렇죠? 니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 이게 바로 승리의 여신,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의 이름 니케를 영어식으로 읽은 게 나이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따온 거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밀로의 비너스는 기원전 한 100년, 그 다음에 이 니케 상은 190년. 그러니까 기원전에 이런 정말 정교한 조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너스나 밀로의 비너스나 이런 니케상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에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줄 작품은 루브르를 대표하는 작품들인데 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겠고 이 그림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지만 뭐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보여주는 이유는 크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벽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게 다비드의 그림인데 이렇게만 봐서는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 이건 사실 좀 더 큰 그림이에요. 얘는 바로 이제 나폴레옹이 자기 직접 자기가 왕관을 쓰는 장면이죠. 여기 사람들 보이죠,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요만하니까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이것도 유명한 제리코의 그림이네요, 그렇죠? 여기 앞에 마침 사람이 있는 걸 제가 잘 찍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 크기랑 똑같거나 오히려 좀 더 큰 크기로 사람을 그렸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거는 아까 것들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그쵸? 이게 뭐더라? 이게 성경에 그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무슨 어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누구 결혼식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거 루브르에서도 제일 큰 크기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림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기. 그쵸? 여기 보면 거의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의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쵸? 거의 사람 크기와 똑같이 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쵸? 엄청나죠? 그렇죠? 이거 약간 뭐 다큐멘터리 사진 같네요. 지금 사진 잘 찍죠? 그렇죠? 자, 요거는 드디어 이제 저희 딸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귀엽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얘가 모나리자입니다. 얘가. 이게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아까 그림들 앞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들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모나리자랑 비교할 데가 못되죠. 자세히 보면 여기 큰 유리막으로 막아놨어요. 요 다른 그림들은 요 앞 그림만 해도 이게 다 그냥 뭐 가림막이 없어요. 그대로 그림이에요. 그림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기만 해도 이 접은 자국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나리자는 이 유리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기도 힘들어요. 지금 다 사진 찍느라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옆쪽으로 좀 이동을 했더니 이런 사진이 찍혔는데 자, 저희 딸들이 보이는데 이게 모나리자거든요. 지금 유리막으로 여기 옆에랑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유리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뭐냐면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그러니까 경호원의 사이즈를 보면 이거 대충 그림의 사이즈가 나오죠. 그렇죠? 좀 성인의 상반신보다 좀 작은 그런 사이즈의 그림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가까이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액자를 만들면서 원래 그림을 잘라낸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 기둥이 원래 이 액자 부분에 있었어야 되는데 원래 그림에는 그렇죠?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보다도 선생님 그림이 좀 더 옆에 더 넓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랑 비교할 때 훨씬 더 좀 밝죠. 그래서 선생님 보기엔 교과서 그림이 지나치게 좀 짙게 어둡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분위기 많이 다르죠. 훨씬 밝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포털에서 그랬더니 다음 검색이거든요. 자 이제 떴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교과서에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더 밝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거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랑은 또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 표면까지 아주 이렇게 균열이 생긴 표면까지 더 상세 볼 수 있네요. 선생님이 찍은 사진은 유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지금 카메라들 보이죠? 핸드폰 카메라. 그 유리에 비쳐서 이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여튼 그런 작품입니다. 이 화면으로 보는 거는 교과서보다 좀 더 밝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회화론에서 제시한 방법을 보면 자, 패널 자체도 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따르면 먼저 나무의 유향과 테레빈유. 자, 유향 테레빈유를 클릭하면 이렇게 뜻이 나오도록 이게 이제 전자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납성분과 석회가 섞인 약품을 바르고 이어서 알코올과 비소 혹은 수은과 염화물을 바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정제하여 끓인 기름을 바르는데 각각 자, 페이지 넘겨볼까요? 슉 넘겼어요. 자, 각각의 약품을 바를 때마다 중간중간에 바니쉬와 흰색 납을 칠해야만 한다. 이렇게 패널의 표면이 완성되면 패널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기름기를 빼기 위해 소변으로 암모니아로 한번 닦아내고 미색 종이처럼 보일 때까지 갈고 또 갈았다. X선 검사를 비롯해 루브르 연구실에서 행한 몇 가지 검사에 따르면 안료를 매우 유동적인 기름에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몇 번이고 더 칠해가면서 작품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 유동적인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화 그리는 기름은 막 흘러내리지 않는데 이때만 해도 기술적으로 뭐 어떤 한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속 덧칠해가면서 작품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는 유화의 선구자였던 15세기 플랑드르 화가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자, 요까지는 그러니까 패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렸고가 나오고 요 뒤에 보면 그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모나리자를 그리던 당시 과정을 적어놓은 기록은 없다. 하지만 마테오 반델로라는 작가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던 당시에 레오나르도에 대해 적어놓은 글을 보면 모나리자를 그리는 작업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고 요 밑에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과정을 적어놨죠. 선생님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읽으면 확인할 수 있죠. 아무튼 뭐야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아주 오래 걸렸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거에 눈에 딱 또 눈이 띄었어요. 바로 뭐야 여기 보니까 1495년에서 1497년까지 즉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를 3년간 그렸네요.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 걸렸죠. 그렇죠? 그 걸린 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나리자는 검색해보면 최소 4년, 길게는 6년 동안 그린 걸로 나와 있어요. 아니 얘는 벽화니까 오래 그렸다 치는데 모나리자 같은 초상화를 6년, 4년 걸린다고? 정말 오래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부터 오른쪽 217쪽부터는 이제 구도 뭐 기법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2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상에서 인물을 배경보다 높게 배치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는 전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레오나르도 시대에만 하더라도 매우 드문 방식이었다. 이에 관한 이탈리아에서 선구적인 작품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몬테페트로 딥틱이다 해서 딥틱이 어떤 건지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고 요 위에 표현대로
인물이 배경보다 머리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흔하지만 그전에는 이런 구도를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시대만 해도 매우 드물었다. 자, 그러면 구도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얼굴이 위로, 배경 위로 솟아와 있는, 이, 여기보다는 덜하네요. 여기, 몬테페트로 딥틱은 목이 아예, 목 위로는 다, 그렇죠. 목 아래로 배경이 있는, 그런 건데, 여기는 하여튼 뭐, 머리 쪽에 걸리긴 하지만 아무튼 배경 위로 머리가 나오는 그런 구도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작품과 모나리자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머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사실 초상화의 배경으로 풍경을 사용하는 것은 플랑드르 지방에서 유래한 것으로 얀 반 에이크나 한스 mem링 같은 화가들이 즐겨 사용한 방식이다. 풍경에 등장하는 청록색의 낭떠러지 또한 플랑드르 지방의 작품이나 매우 흥미롭게도 동양의 두루마리 그림은 생각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뒤에 왜 동양의 산수화들 보면은 산 있고 물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면 자, 218쪽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레오나르도만의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모나리자에서는 신비로운 유려함을 통해 풍경과 인물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른 것을 바뀔 수 있다라는 레오나르도의 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 그림을 그리는 레오나르도의 철학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철학은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풍경과 인물이 하나가 되는 이런 철학의 바탕으로 이런 형식의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철학을 먼저 제시하고 이걸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묘하게도 작품 속의 공간들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 말에 대한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 중에 예를 들면 이 공간들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의 예를 하나만 먼저 듣는 겁니다. 이 작품을 보는 이는 여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인데 이 화면은 좀 더 밝죠? 밝아서 좀 보이죠, 그렇죠? 근데 교과서 부분은 뭐 시커멓네요, 그렇죠? 아무튼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여기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호하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레오나르도는 르네상스 화가들이 좋아했던 단선적 원근법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공기 중의 원근법이라고 불렀던 독특한 투시법을 사용했다. 자, 여기 보면 레오나르도는 특히 장명에도 관심이 있어요. 뒤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스스로 공기 중의 원근법이라는 걸 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거냐? 그 뒤에 보니까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고 밝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작품 속의 공간이 뒤로 물러나는 듯한 환상이 들게끔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봤듯이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밝은 색을 사용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 초상화들이 뒤에 검은 배경이나 아니면 짙은 색의 커튼 이런 것들을 쳐놓고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벽과 그 인물의 어떤 간격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뒤에 자연을 흐릿하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 모나리자가 여기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저 자연물들은 저 멀리 있는 것들이겠죠. 이것을 밝게 흐릿하게 해서 진짜 원근감을 만든 것이죠. 이것을 레오나르도는 스스로 공기 중의 원근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는 열정으로 가득 차서 쓴 자신의 글에서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의 유사성에 깊은 관심을 두었던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에 따라 회화에서 대지를 표현하는 것과 인간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유사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자, 이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이 나오죠.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어떤 인간 중심의 것들인 겁니다. 그전에는 신의 세계, 신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림도 아까 그림에 보면 물론 르네상스 그림들도 있지만 뭐 성경 이야기나 그리스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소재였는데 이제는 인간으로 그런 시대 정신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을 뭘로 배웠냐? 소우주로 본 거예요. 바로 그 자연을 대우주로 본 겁니다. 요 밑에도 나오죠. 인간의 몸이 바로 소우주인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대우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가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소우주와 대우주 사이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와 인간의 몸이 표현하는 것이 유사하다. 이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밑에 레오나르도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고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인간의 몸이 흙과 물, 공기 그리고 불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그것은 대지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구체적인 말들이 나오죠. 특히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과 머리카락 결이 비슷하다 라는 그의 섬세한 관찰은 흐르는 물을 연상시키는 모나리자의 섬세하게 일렁이는 머릿결을 보면 알 수 있다. 목선을 따라 왼쪽 가슴까지 늘어진 머릿결을 한번 보라. 그래서 이렇게 머릿결이 마치 흐르는 물을 연상시키게 그렸다는 거죠. 작품의 구도면에서도 그림의 왼쪽에 나 있는 구불구불한 길은 그녀의 목선과 닮았으며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는 마치 그녀가 왼쪽 어깨에 두르고 있는 천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게 화면에 그림이 좀 작으니까 큰 걸로 볼까요? 자, 그러니까 요거 선들을 지우고 자, 여기 구불구불한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뭐야? 이 얼굴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선과 가슴으로 내려오는 요 곡선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쪽에 길을 이렇게 만들고 요쪽에 그런 선을 보이고 요쪽에는 어깨 두른 천과 여기 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표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쪽 부분의 그 선과 요쪽 부분의 선을 맞춘 거예요. 요쪽 부분은 굴곡, 요쪽 부분은 직선 이렇게 맞춘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또 레오나르도가 요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 219쪽 14번째 줄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물과 배경의 일체감은 레오나르도만의 독창적인 회화 방식에 의해 가능해졌다.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즐겨 사용했던 스푸마토, 여기 막 잔뜩 줄을 쳐놨네요. 선생님 더 이상 줄을 칠 필요도 없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스푸마토라는 용어를 레오나르도 스스로 자기가 즐겨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탈리아어로 흐릿한 혹은 자욱한이란 뜻으로 특별한 명언법, 즉 밝은 톤에서 점차 어두운 톤을 변화시키면서 분명하지 않은 색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경계를 없애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사실상 그림에서 선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자, 15세기 유화의 도입 덕택이 가능해진 이 방식은 그러니까 이제 유화가 들어오면서 계속 덧붙여서 칠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경계를 좀 흐릿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레오나르도에 의해 한층 더 발전하게 된다. 그는 경계선은 사물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화가들이여 뚜렷한 선으로 대상의 경계를 치지 마시라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마 레오나르도가 요즘에 만화가들을 보면은 경악하겠죠. 야, 선을 그렇게 분명히 경계선을 긋지 말라 그랬는데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모나리자가 그 유명한 표정의 모호함과 유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눈이나 입 주변에서 딱딱한 경계를 지우는 방식으로, 즉 스푸마토의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모나리자의 표정의 모호함과 유동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표정의 모호하다는 건 뭡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유동성은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정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표정인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표정이다 라고 딱히 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유동성, 즉 어떻게 보면 이런 표정 같고 어떻게 보면 저런 표정 같고 볼 때마다 각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표정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모호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스푸마토 기법 때문인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표정이 어떤가요?
무표정인가요? 아니면 웃고 있나요? 아니면 째려보고 있는 건가? 어, 오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오묘함 때문에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스푸마토라는 기법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면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 루브르에서 이 모나리자가 가장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다고 해요. 유명해진 것은 도난 사건 때문이죠. 그 전에 이제 더 유명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도난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이 모나리자에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이 모나리자 미소에 더욱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루브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됐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고 내가 선생님이 단정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요즘 세대들은 돈을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돈의 가치로 따져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일 거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게 얼마쯤 될 거다라는 감정가도 나와요. 하지만 루브르는 이걸 절대 팔지 않겠죠. 아마 파는 게 금전적으로도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브르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도난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훔쳐간 사람이 이것은 이탈리아 재산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다빈치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하지만 프랑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프랑스의 말이 맞는 건데 그 프랑스의 왕이 다빈치한테 돈 주고 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루브르의 소유가 분명하고 그래서 결국 루브르로 반환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그 학습활동의 내용은 뻔한데 그 뒤에 좀 확장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